혼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미국발 충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떠도는 썰이 아니라 떠도는 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할 만한 기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넷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투자 관련된 그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거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사모대출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비슷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금융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줄남이 노후 앵콜 특강을 합니다. 지난번에 강연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신청했다가 또 장소가 협소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앵콜 특강을 하는데 4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에 하고요. 제가 신간 서적이 나왔습니다.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노후 관련된 책인데 실물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될 텐데 장소는 용산역 근처라고 하고요. 고정 댓글에 신청하신 분한테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안내 문자가 갈 거니까요. 용산역 근처. 신간도서를 선물을 해드립니다. 무료 특강임과 동시에 신간도서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댓글을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사실 서서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운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 빠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의 공포는 이게 단순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에 올라갔던 것들을 그대로 다 반납해야 되는 붕괴가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없다고 보긴 어려워. 이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도 시장의 공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하넷이라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투자 전략가가 이렇게 진단을 간단하게 했어요. 제가 요약을 하려고 을 말씀드리면 최근 리포트에서 2026년 자산 가격의 흐름이 지금의 흐름이 2008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너무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게 아니라 너무 불길할 정도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이란 전쟁,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에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모대출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모대출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꼭 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닌, 그러니까 여신과 수신을 동시에 하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돈을 모집을 해서 마치 은행처럼 누군가에게 투자를 대행을 하는 BDC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런 사모대출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은행이 아니니까 당연히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다가 빌려주는 건 아니겠죠. 주로 얘기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게 헬스케어더라고요. 헬스케어, 바이오, AI 중에서도 약간 벤처 이런 데다가 굉장히 고금리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투자 기간이 딱 정해진 것도 있고 투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게 서서히 이제 환매가 중단되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러니까 투자됐던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한은 돈을 못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이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려워도 당국이 구제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위험 자산에 계속 투자하는 것들이 그 문화가 됐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채권을 사줬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채권을 사줬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이 좋아서 채권을 사준 거지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나눠준 거죠. 이런 어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하회하게 되면은 급격한 투매 현상이 발생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마이클 하넷이 6,600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6,600 미만을 터치하면 그 순간에 스물스물 흘러내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6,6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6,600을 미만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연일 나스닥과 S&P 500, S&P 500이 특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이 거의 분석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BOA가 왜 2008년과 지금 이 상황이 데자뷰다 똑같다라고 얘기했는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폭등이 그때와 닮아 있다. 그때는 전쟁 안 났지 않았냐? 그렇죠. 근데 2007년, 2008년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흥국들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투기자금 유입으로 2007년도에 중반에 배럴당 70달러였던 유가가 2008년 7월 달에 147달러까지 2배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이 어려운 상황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다는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유가는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비슷한 게 그때 뭐 전쟁은 아니었지만 유가가 2배가 됐어. 근데 더 놀라웠대. 제가 더 놀라웠던 게 뭐냐? 여름인데 유가가 2배가 됐어. 여름. 겨울도 아닌데. 그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2026년 2월 말에 발발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60% 이상 상승한 상태고 엄청난 비축유를 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죠. 이 하넷이라는 전략가가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시장의 치명적 신호가 되면서 어느 한순간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주가가 굉장히 밀려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내몰렸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계속돼서 증가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사실 뭐 한국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도 한국도 자발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생긴 거니까 2007년, 2008년 시기와 지금이 되게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서프라임과 사모대출. 그때는 서프라임이었고 이번에는 사모대출인데 자, 사모대출 2007년 8월에 프랑스 최대 은행인 여러분 BNP 파리바 아시죠? BNP 파리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펀드 3개를 환매를 전격적으로 중단했었습니다. 돈 당분간 못 돌려준다 뭐 이렇게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 이듬해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위기의 전조다 그랬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블루 아울이 배째라 그리고 선언한 거 이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사모대출 규모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 세계 사모대출 규모가 약 3조 달러고 미국이 이거 한 2조 한 2, 3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대부분이긴 한데 3조 달러라는 게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면 지금 환율로 얘기하면 5천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5천조가 다 부실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시스터매틱 리스크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시스터매틱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는 다른 겁니다. 시스터매틱 리스크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그거 얘기하는 거고 시스템 리스크는 도미노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다다다다닥 넘어지는 그걸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사모대출 미국의 사모대출 규모가 2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부가 부실해진다라는 조짐이 보이지만 어디까지가 부실해졌는지를 지금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이게 바로 뇌관이라는 거거든. 뇌관. 뇌관이 뭡니까? 뇌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폭탄으로 가기 위한 심지죠. 심지. 그 심지가 불을 타고 들어가면 폭탄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지가 커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가 뭐예요? 시스템 리스크가 요만한 불꽃이 옮겨 붙어서 도미노처럼 계속 이게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서프라임이었고 지금은 사모대출이다라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게 BOA가 얘기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진단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3대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계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및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거시경제 지표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데 서민들은 오래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경기는 어렵죠. 물가는 비싸죠. 고기 같은 거 비싼 거는 이해가 돼요. 고기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비쌌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장 보면서 어떤 걸 느껴요? 야채가 왜 이렇게 비싸? 과일이 왜 이렇게 비싸? 옛날에는 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 고기는 비쌌죠. 소고기, 돼지고기는 비쌌지만 그래도 닭고기는 쌌고 그래도 과일은 쌌어요. 예, 생선 쌌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물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 그 개인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적 지표로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 경제, 매스 이코노미에서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뭘 봐야 되냐?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것은 뭐 에너지 가격을 다 빼고 식품 빼고 실제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 통화 정책의 방향을 봐야 되겠죠. 파월이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케빈 워시, 미국은 케빈 워시, 우리나라는 신현송, 이렇게 되는데 미국채가 지금 4.5%를 지금 순간적으로 넘었다가 내려왔어요. 4.5%를 다시 돌파할 거냐를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4.5%를 미국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한다는 거는 시장의 거대 자본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베팅을 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식에서 돈을 다 빼겠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 국채 그 10년물이 4.5를 다시 돌파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주도권이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돈을 뺀다라는 신호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형 AI 기술주만 실적 방어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AI 대형주가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은 좀 방어를, 주가는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AI도 대형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만 어느 정도 실적 방어하고 나머지들은 다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S&P 500 지수는 15% 정도의 조정,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6,900, 7,000, 6,900 대비 15% 수준, 그러니까 5,800까지 밀리는 시나리오가 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5,800, 지금 뭐 6,300인가요? 뭐 그 정도 되죠 지금. 여기까지 15% 밀리는 시나리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는,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이 4.5%를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한 1년 전인가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5%가 넘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열심히 안 한다. 주식 투자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4.5%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놓으면 매년 4.5% 10년 동안 확실히 나옵니다. 주식 투자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요건 좀 더 센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 약한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금융 연쇄 부도 및 블랙스완, 금융 연쇄 부도.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게 있죠. 채권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뭐 국채나 회사채의 이율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평상시에는 좁다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극단적으로 국채만 돈이 몰리기 때문에 채권 스프레드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비은행권 연체율,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2금융권 같은데, 미국으로 말하면 3호 대출, 이런 데는 아주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맛이 가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가 과다해지면서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죠. AI마저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S&P 500은 20-30% 조정이 되면서 5천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무섭습니다. 5천선이 깨진다. 그러면 주식이 아예 없는 분들은 그래 5천선 깨져라. 그때 내가 좀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의 주식에 뭐 정말 돈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 연쇄 부도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가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썰을 푸는 게 아니고 돈줄남이 이게 지금 미국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스피커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그냥 국채 정도, 미국 국채 정도나 사는 정도 수준이지 현금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달러 스마일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달러 스마일 현상이 뭐냐? 그냥 이유도 없이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달러 스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 환율은 그냥 미친 듯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이게 참 무서운 금융 연쇄부도 및 블랙스완. 자,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많은 분들이 또 요걸 바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극적으로 이란 전쟁이 해소가 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면서 안도의 랠리가 생긴다. 자, 이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국제 유가가 얼마나 빠르게 $70대로 복귀할 거냐. 원래 $60대였어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찾아보니까 $65였더라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0대로 얼마나 빨리 복귀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전쟁만 끝나면 극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안도 랠리를 한다니까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순간적으로 기업들의 마진율이 회복되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빠지던 주가가 랠리를 할 수는 있다. 근데 이거 오래 못 가죠.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대기 중이던 막대한 현금이 주식이나 채권 금시장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에브리띵 랠리가 연출된다. 근데 에브리띵 랠리라 그러니까 빠진 거 만회하는 수준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빠진 거 100% 만회도 못할 거야. 만회는 좀 하는데 뭐든지 자산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올라갈 테니까 에브리띵 랠리가 시작되나?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도 얘기하는 게 안도 랠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도감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안도라는 건 뭐야? 이렇게 고민하다가 극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한 일주일은 그냥 다행이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갈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서 그러면 24,000 나스닥 뚫고 또 가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세 개 시나리오 중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거를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는 거죠. 트럼프밖에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도 모릅니다. 트럼프도 몰라요, 이제는. 트럼프만 안다 그랬는데 트럼프도 몰라. 왜냐면 끝내겠다 그랬는데 이란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과거에 이거와 유사했던 때를 보고서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6년 3월에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어떤 자산이 올라가면 어떤 자산이 떨어지면 어떤 자산은 좀 방어적 수단으로 해지하면서 좀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3월 20일이었나요? 희한하게도 모든 전통적 방식의 해지가 깨지고 국제 유가 현금 빼고는 몽땅 떨어지는 에브리띵 하락이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주식은 아시겠지만 S&P 500과 나스닥이 하루 사이로 2.5, 2.1이 급락을 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채권도 마찬가지. 채권도 미국 국채 금리가 4.6%로 단기 급등을 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채권도 떨어져, 주식도 떨어져, 거기다가 금까지 떨어져.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금은 좀 방어적이었는데 금도 떨어져. 이렇게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면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를 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는 멸망전. 여러분 멸망전이 뭐냐? 현금 외에는 믿을 게 없다라는 상황이 지금 스물스물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세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금과 국제 유가만 빼고는 희한하게도 세 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4.5를 넘을 것이라는 공포가 지금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4.5를 넘게 되면은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는 거죠. 야, 주식에서 돈 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드는 것이 바로 국채금리 10년물 4.5입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유사하게 자산 가격이 조정됐던 사례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사례냐? 2020년 3월 18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을 엄청나게 확보하던 상황. 여러분 2020년 기억납니까? 2020년 어디 중국에서 무슨 환자가 나타났는데 이러면서 뭐야? 이런 얘기 나오고. 그때 3월 18일 날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코로나 확산으로 대량 현금 확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가 여러분 물가는 꺾일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론을 깨고 전년 대비 8.3%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날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9.2%였나요? 뭐 그렇게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지속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게 됐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와 유사했던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때가 뭐가 있었냐면 2022년 9월 13일 날 미국의 충격의 CPI. 이때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때입니다. 2022년 9월 13일 날 미국 같은 경우는 9%가 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포가 덮치면서 펀드와 기관들이 달러를 확보하겠다 하면서 자산을 패닉셀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그때 미국 연준은 1년 동안 자이언트 스텝을 뭐 한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 그러면서 주가는 그냥 한마디로 나락갔죠. 주가는 나락을 갔습니다. 그때랑 지금 비슷하다. 단기 고점 대비 10%가 하락을 할 정도로 금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2022년 9월 21일 날 같은 해입니다. 이때도 미국의 충격의 고금리 장기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당분간 못 내릴 것 같다. 금리가 5%를 넘어가는 막 시장에서 아우성이 나는데 이거 당분간 금리 못 낮춘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9월 달에 FOMC의 연준이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 예상 횟수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돼야 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끈적끈적한 물가. 그때 그 파월 의장이 했던 그 워딩 기억나시죠? 아직까지도 끈적끈적한 물가. 그래서 고금리는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에 실망감을 주면서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비슷했던 때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때가 바로 자산 가격을 크게 끌어내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미국의 충격의 보고서와 더불어서 상당히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현금 확보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고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냐? 이 말이 더 무서워요. 이 말이 더 무서운 게 2026년 2, 3분기가 하락의 집중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가 1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계절적인 징크스를 벗어나서 11월 정도에는 임박해서 주가가 밀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물거품이 됐거든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상태다 보니까 자, 과연 트럼프의 입맛대로 하반기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오히려 월가 전문가들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월가에 나오는 보고서들의 전망에 의하면 2026년도 2분기와 3분기에 S&P 500의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나는 그냥 배추 심어서 한 55일 정도 기다렸다가 배추 먹는 그런 정도의 단기간의 투자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도망가야 될 때죠. 근데 뭐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인삼 농사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인삼을 캘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시장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공포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오늘은 미국의 월가에 나오는 여러 보고서들의 내용 그리고 BOA의 최고 투자 전략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겪게 될 이 위기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주식시장의 시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조정이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공포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포 조장하지 마라, 너무 공포를 과대 포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미 사실은 공포가 아닌 거겠죠. 오늘 우리가 거론했던 내용 말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포가 시장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이런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앞으로도 그런 내용의 시그널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잉여 소득을 늘리는 게 머니 트레이닝 스쿨의 가장 4개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거를 하고 따라하면 저축의 체력이 조금 늘어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소비 MBTI도 뭐 ERFQ로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가면은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 뭐 나중에 얘기하겠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머니 트레이닝 스쿨 시작한 지가 3주가 됐는데 3주 동안에 뭘 하라는 게 되게 많잖아.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달에 또 할 거야,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듣다 보면 이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러고 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따라오느냐는 느낌적으로 알잖아.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매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 머니 트레이닝 스쿨 신청한 게 자꾸 소비 유혹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한 15분 정도 제 목소리를 들어야 진정이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너무 좋다. 진정제. 소비의 진정제. 예. 그죠? 예방주사를 맞는다. 너무 좋다.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되 공부는 자산 가격을 맞추는 정보는 아니다.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로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없고 다만 조금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교육 1위예요.